지금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분석이길래? 이거는 라이트하우스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또 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토대로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IMF에서 뭐라 그래요? 세계 경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다. 2차 세계대전 언제였죠? 1939년부터 45년까지. 즉 20세기 중반 이후 근 70년 혹은 80년 만에 최대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근데 이 사이에 위기가 없었어요? 이 사이에 위기는 많았죠. 예를 들어서 세계에 충격을 준 위기들 몇 개만 보더라도 일본 버블 붕괴가 일본만 붕괴는 게 아니죠. 일본 버블 붕괴가 영향이 꽤 컸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IMF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무너진 거 아니죠. 그 전에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 동아시아, 러시아까지 번진 대형 위기였죠. 그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그 외에 위기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그 전에 뭐 닷컴 버블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위기 중에서도 지금이 짱짱맨 이 소리죠. 그만큼 굉장히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라는 작자들은 금융위기 때만큼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딴 개소리나 짓거리고 자빠져 계시더라. 보면은 뭐 저건 진짜 제목을 깔려고 만든 거고 기사 막바지에도 진짜 깔려고 억지로 끼워 맞춘 건데 어쨌든 간 지금 현황이 분석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뭐라 그래요? 외화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국가 스리랑카나 이집트, 파키스탄, 튀니지 등 경제 체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이 비틀대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을 비롯한 저소득 국가 73개국 중 절반 이상인 41개국이 심각한 부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IMF가요, 진짜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세대. 그리고 특히 20세대들은 그 시기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IMF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 외화 위기가 왔고요. 우리나라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IMF가 왜 왔냐고 보면은 미국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멕시코나 뭐 아르헨티나 요 밑에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더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여기저기 막 투자했었죠. 미국 투자자들이. 그런 자금들이 금리 올려주네? 수익성 괜찮네? 그런데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보다는 돈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1억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금리 5% 준다고 하고 아르헨티나에서도 5% 준다고 하고 멕시코에서도 5% 준다고 해요. 그럼 어디다 돈을 맡기겠어요? 그 정도 차이인데 여기는 KB나 하나은행 뭐 이런 거 이런 데처럼 뭐 5대 은행급이라면은 여기는 사채업자 김모씨 내가 돈 불려줄게 사채업자 이모씨 이런 사람들한테 돈 맡기는 건데 확실히 이쪽이 훨씬 더 안전하죠. 6%, 7% 되더라도 차이가 줄어들면 여기서 갑자기 한 4%에서 5%로 확 올린다. 그러면 자금이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서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에서 자금이 확 빠진 거죠. 멕시코 먼저 가까우니까 멕시코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미국에서. 근데 자금이 빠져도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투자자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개도국 위험한데? 그러면서 여기저기 세계 개도국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했다. 신흥국에서. 그래서 예전에 신흥국에 들이대 하고 있다가 지금은 다 빼간 거죠. 그러면서 그게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까지 번지면서 터진 게 IMF 사태다. 즉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신흥국이 위험하다 판단이 들어서 돈이 여기저기서 빠지는데 위험한 나라부터 빠지겠죠. 물론.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사태는 94년에 멕시코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3년 뒤인 97년에 터졌죠. 그런데 보면은 멕시코 같이 41개국이나 된다는 얘기다. 터지기 직전인 나라가.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보다 무서운 이유. 자, 금융위기는 둘째치고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더 무서웠죠.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박살이 났으니까. 그때 보면요. 외환위기가 신흥국들의 일시적인 위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구조적 위기다. 이게 무슨 차이냐? 외환위기가 왔을 때 무너질 신흥국들은 무너지고 있었다. 특히 고도성장을 한 나라들이나 너무 맡겨놓기 위험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좀 위험해졌는데 선진국들은 오히려 돈 빼오면서 버틸 수 있었죠. 그래서 뭐 94년에 막 멕시코 붕괴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위기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위기다.
그래서 저금리 유동성 파티를 너무 오래 즐긴 후유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가장 큰 계기는 미국도 다른 나라들 봤을 텐데 돈 풀어서 계속 잘 돌아가면 계속 돈 풀겠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돈 풀어서 망하고 있는 걸 봤어요? 요걸 보신 분들이죠. 일본이 2012년부터, 미국은 2008년부터 풀었는데 일본은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의 명목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그러면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발전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2015년부터 유동성 축소를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엄청나게 다시 풀었죠. 물론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지만 그걸 보면서 줄여야 될 시기에, 그러니까 암에 걸렸어요. 암을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암제를 먹고 수술을 해야 될 시기에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술을 엄청 퍼먹어 버렸다. 그러면은 그 회복하는 기간은 당연히 더 길고 암도 더 전이되고 몸이 더 망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다. 거기에 플러스로 유동성 축소해야 된다 해서 축소하려는 상황에서 터진 게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까지 터지면서 효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다. 그래서 각국 재정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100%를 넘나들고 있는 등 빚더미에 앉아있는 세계인데, 그렇다고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돈을 푼다. 어떻게 극복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돈 풀어서 극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 풀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돈 풀어서 극복하게 되면은 망하는 거죠. 술 먹어서 문제 생긴 사람, 음주운전해가지고 막 걸리고 막 사고 치고 했던 사람이 그러면 빨리 해장을 하고서 술을 깨야지. 해장엔 역시 해장술이지 하고 해장술 마시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저런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엄청난 유동성 축소가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외화 예금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이창용 총재가 부임 전부터 빅스텝 이야기를 하고요. 첫 금통위에서 바로 물가 전망을 확 올려버리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 오지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그러면은 달러 가치 오르더라도 우리나라도 원화가치 빠르게 오를 거니까 오르긴 힘들겠네? 그러면은 지금 차익 보고 빠져야지 하면서 빠지고 있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91원 막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54원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자본은 빠지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자본은 유입된다. 자, 그래서 1000원이랑 1500원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1달러에 1000원이죠.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버린다. 1달러에. 그러면요, 막상 1달러 투자해서 1000원짜리 주식 사서 1200원으로 올랐는데 막상 다시 바꾸고 나니까 0.75달러더라. 개손해죠. 올랐는데 손해보는 기이한 구조. 반대로요,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1달러 들여서 15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떨어져서 1200원이 됐어요. 근데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달러로 바꾸고 보니까 1.2달러네? 게이드.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자본이 유입이 되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자본이 유출이 되죠.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이 심해지게 되면은 그게 외환위기죠. 그래서 외환위기 때 보면은 마지막에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더라. 지금 보면은 해외에서 돈 빌려두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빌려서 외채를 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 대출 규제가 심각하고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를 많이 빌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달러가 유입이 돼야죠. 그러면은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자금 계속 빼고 있더라. 4월인데요. 환율은 5월부터 떨어졌잖아요. 5월 볼까요? 외국인 순매수 거래량 그리고 순매수 거래 대금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더라. 즉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게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빅스텝 가능성이 위험하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빅스텝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한다고 확정은 안 됐죠. 근데 미국은 바로 다음 달에 빅스텝 들어가고 또 양적 긴축까지 들어갑니다. 7월에 빅스텝 또 들어간대요. 8월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가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달러 가치 상승이 훨씬 더 빠르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위기 때처럼. 물론 그때보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오르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때만큼 완전 신흥국 수준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그 선진국 반열에 포함될 정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더 안전하다라는 판단으로 그리고 달러 가치 상승이 더 빠를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다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그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무역 적자 역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는 게 뭐예요? 무역을 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팔 때 원화로 팔겠습니다. 안 사주죠. 세계적으로는 보통 달러로 거래가 된다. 근데 무역 수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외환이 유출되고 있다는 소리다. 지금이야 괜찮아요. 지금 당장 외환 위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터지면요. 저기 외환이 계속 빠지고 있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빠지고 있고 무역도 계속 적자가 나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위험하겠다 싶은 심리가 생겨서 우리나라 집값 광풍처럼 반대로 코인이 떨어질 때 급격히 떨어진 것처럼 저기 위험하겠다 싶으면은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수가 있죠. 그때가 IMF였다. 그게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적어도 닷컴 버블보다는 심각해질 것이다. 자산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시장 이야기죠. 2000년 닷컴, 2008년 거품 붕괴 때보다 코로나19 사태 때나 이때보다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지 못한 폭락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 닷컴 버블과 똑같다. 와, 드디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가상화폐 때 닷컴 버블이랑 똑같다고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드디어 저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저희 이야기를 언론에서 보도해주지 않았냐? 코인 거래소들이 돈을 잘 벌고 광고 많이 내주고 돈이 있는 곳에는 언론이 따라가면 따라오죠. 이제 떨어지니까 이런 이야기들 주목해주기 시작하는 거다. 물론 우리 이야기는 주목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언론을 어질하게 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인 양 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죽어도 싫을 테니까. 그리고 억만장자 투자자 누구일까요? 현금은 쓰레기 라는 말은 레이 달리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사람. 2년 전부터. 근데 현금의 구매력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고 있는지 아느냐?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 그러면서 주식은 더 쓰레기. 주식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질 것이다. 주식 가치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붕괴에서 닷컴 버블처럼 특별하게 진짜 거기 뭐 기술주나 이런 특별하게 모인 그런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은 주식 가치 하락 이후에 그게 자산시장 여파로 퍼지면서 부동산 시장까지 번졌더라. 결론, 외환 위기 때보다 좋은 점이라면 우리나라 국력이 세졌습니다.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나쁜 점이라면 그때는 신흥국들, 개도국들 이런 나라들만 붕괴인데 지금은 미국이나 뭐 이런 세계적인 유동성 붕괴다. 그리고 그 위기가 오면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돈을 몰리는데 그게 원이냐 아니면 달러냐 라고 했을 때 달러로 몰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지금 물가나 여러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 상황이 왔다. 자산에 거품이 꼈으면 항상 붕괴를 했습니다. 거품이 덜 꼈으면은 그들이 말하는 조정 뭐 이 정도는 왔겠지만 거품이 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품이 꼈지만 더 오른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거품이 안 꼈다는 말을 하면 누구도 안 믿어주기 때문이에요. 사기꾼도 신뢰가 있어야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거품이 있던 시장은 항상 붕괴가 왔다. 그런데도 지금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 지금 금리 오릴 때가 기회다. 뭐 이런 유튜버들 이제 막 그런 걸로 이제 노선 변경하더라고요. 집값 계속 오른다 라고 하다가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잡을 기회다. 그리고 과거에도 엄청난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뭐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그냥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들을 믿을 텐가, 아니면은 저희는 지금 내 집 마련하거나 지금 이런 자산을 살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물론 일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이상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아주는 그런 쪽을 믿어야 할지는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